그 아이의 출생신고서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내 남편이었다. 여보세요, 혹시 박준혁 씨 부인 되시나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어서 한 말은 출생신고서 보호자란에 남편분 성함이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잠깐 출생신고서요? 우리 아이는 이미 5살인데요. 병원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이 유치원 보내고 빨래 돌리고 저녁 반찬 준비하면서 설거지까지 마친 오후 2시쯤이었죠. 소파에 앉아 잠깐 쉬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생소한 번호였어요. 2로 시작하는 서울 시내 번호. 보험 텔레마케팅이겠거니 생각하며 받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준혁 씨 부인 되시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특유의 차분한 톤이었죠. 네, 그런데요. 어디시죠? 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행정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출생신고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출생신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이미 5살이에요. 출생신고는 진작에 끝난 일인데 왜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전화가?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미 출생신고 다 했는데요. 아, 네, 그게요.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출생한 아기 건으로 연락드린 거거든요. 3월 15일에 출생한 여아인데 출생신고서에 보호자로 박준혁 씨 성함이 적혀 있어서요. 3월 15일.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박준혁 씨께서 최근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우리 남편은 그쪽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요. 혹시 동명이인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81만 1224로 시작하시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정확히 남편 생년월일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그럼 본인 확인이 되는데 혹시 부인께서 직접 병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 어려워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출생신고서. 열흘 전에 태어난 아기.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착오일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차가운 직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보호자 확인이라는 낯선 요구.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오겠다고만 생각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확인하는 게. 서울여성병원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산부인과였습니다. 최신식 건물의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죠. 행정실을 찾아가자 어제 전화했던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통화했던 분이시죠? 네, 박준혁 아내입니다.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신분증을 건네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3월 15일 오전 6시 42분에 출생한 여아의 출생신고서에 박준혁 씨 성함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산모분이 입원하실 때 보호자란에 직접 기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박준혁 씨께서 직접 병원비 결제하시고 신생아실도 여러 번 방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산모가 누군데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박준혁 씨께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부인께서 확인하실 권리는 있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입원 기록지였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산모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연.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 작년 가을 동창회에서 딱 한 번 본 적 있는 여자였어요. 출생신고서 한 장이 뒤집은 일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멍하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복사본이 들려 있었죠. 출생신고서. 아기 이름은 박서연. 성은 남편 성을 따랐고 출생시각, 체중, 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자란에는 명확하게 박준혁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남의 남편 이름을 적을 리 없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여보, 당신 이름으로 출생신고된 아기가 있던데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편안한 목소리였죠. 왔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아빠를 보자 달려가 안겼고 남편은 웃으며 아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아빠 그렸어. 진짜? 우리 민준이 최고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완벽한 아빠. 다정한 남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남자가 열흘 전 다른 여자가 낳은 아기의 보호자로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고 반찬을 데우다가 태울 뻔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다정한 말투, 배려하는 태도.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보니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남편의 침묵 너무 길었다. 사흘을 참았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수상한 행동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내려 마시고 신문 보고 민준이 아침 먹이는 것 도와주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아이랑 놀아주고 씻고 자는 일상. 너무 완벽하게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셋째 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생일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약속 메시지들. 딱히 수상한 건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연속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3월 15일에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고 오전 9시, 오후 2시에도 통화했더군요.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삭제된 메시지는 없는지 확인하려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 안 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한번 가볼까? 괜찮아.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해.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여보. 응? 3월 15일에 어디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회사에 있었지. 왜? 정말? 응.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딱딱해졌습니다. 아니, 그날 통화 많이 한 것 같아서. 아, 그날 거래처랑 미팅 있었어. 연락 좀 많이 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병원 기록에는 남편이 그날 오전에 병원에 있었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래.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등을 돌리며 누웠어요. 피곤하니까 자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마주친 여자. 병원에서 받은 서류에는 산후조리원 정보도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마이너스 강남점. 유명한 곳이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친정 엄마에게 잠깐 맡기고 혼자 갔어요. 산후조리원은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모두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방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있는 산모 면회 왔는데요. 산모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연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3호에 계세요. 하지만 면회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친척이에요. 그럼 산모분께 확인 전화 드려야 하는데요. 난감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후 회복 중인 듯 창백한 얼굴 하지만 젊고 예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밀고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 박준혁이 그 여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수연아, 바람 좀 쐬니까 기분 나아졌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응, 고마워. 준혁아.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로비 한쪽 화분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은 제 쪽을 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지금 잘 자고 있대. 조금 있다가 수유 시간이래. 그래. 서연이 얼굴 빨리 보고 싶다. 서연. 아기 이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직접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이건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와 아기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남편의 표정. 저는 산후조리원을 나오지 못하고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놨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고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팔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속삭이에 쌓인 작은 아기. 남편은 그 아기를 내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가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짓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고 경이로운 표정. 남편은 로비 소파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뭔가를 속삭였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숨어 앉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10분 정도 아기를 안고 있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는 친정에서 자고 오기로 했고 남편은 야근한다며 늦게 온다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야근이 아니라 그 여자 곁에 있는 거겠죠.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준이는? 친정에서 자고 온대. 그래? 오늘 저녁 먹었어? 응.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풀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다. 거짓말쟁이. 당신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당신이 지친 게 아니라 나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또 다른 거짓말.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이 정말 회사로 가는지, 점심시간에는 어디로 가는지, 퇴근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발견했어요. 남편은 주 3회 점심시간에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1시간씩 머물다가 회사로 돌아가더군요.
퇴근 후에는 주 2회 들렀고 주말에는 반나절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민준이와 놀아준다며 나간 날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오늘 회식이야. 오늘 동창 모임 있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 남편은 정수연과 아기 곁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서재를 뒤지다가 숨겨둔 통장을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자 깜짝 놀랐어요. 매달 3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정수연 명의 계좌로요.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한 번에 1,500만 원이 나갔더군요. 산후조리원 비용이었을 겁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아껴 쓴 돈들. 민준이 학원비 아낀다고 외식 줄인다고 명품 하나 안 사고 산 게 몇 년인데 그 돈이 다른 여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났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뭐냐고.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매달 300만 원씩 다른 여자한테 보내놓고 진정하라고.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게. 일단 앉아. 서서 들을래. 어서 말해봐.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내 대학 동기야. 그건 알아. 작년 동창회에서 봤으니까. 수연이가 작년에 임신했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왜? 아이 아빠가 연락 두절됐대. 결혼도 해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도와줬어? 보호자로 이름 올리고 매달 돈 보내주고 산후조리원까지 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는, 나는, 민준이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뭐? 아이 아빠가 연락 두절됐다고. 그럼 왜 당신이 아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있어? 왜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말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봤구나. 응. 다 봤어. 산후조리원에서 당신이 아기 안고 있는 거. 정수연 휠체어 밀어주는 거. 다정하게 웃는 거. 전부 다. 아내가 확인한 결정적 기록. 남편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수연과의 관계는 작년 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연락하면서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졌다고.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어. 그런데 수연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위로해주다가 사랑에 빠졌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두 집 살림할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냉소를 터뜨렸어요. 웃기지도 않네. 당신 진짜 비겁한 거 알아? 알아. 사랑한다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네. 아기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나도 버릴 순 없고. 그래서 두 여자 다 붙잡고 있는 거야? 여보, 나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럽긴. 당신만 혼란스러운 줄 알아?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죠. 병원 행정실에서 출생신고서, 원본과 입원 기록, 비용 결제 내역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는 확보해야죠. 받아온 서류를 보니 남편의 서명이 곳곳에 있었어요. 입원 동의서, 수술 동의서, 퇴원 확인서. 남편은 진짜 보호자처럼 모든 서류에 서명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신생아실 면회 기록.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부터 매일 신생아실을 방문했어요.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3번씩 면회 기록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렇게 매일 왔었죠. 신생아실 앞에서 1시간씩 서서 아기를 바라보던 남편. 그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되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랑을 다른 아기에게도 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이혼할까 참고 살까. 변호사는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자랑 살 수 없어. 당장 나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친 거 아니야? 바로 이혼해야지. 모두가 이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봤거든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요즘 아빠 안 보이는데. 남편은 일주일째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쫓아냈거든요. 아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언제 와? 곧. 민준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솔직해졌어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아직도.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10년을 함께한 사람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번 만나자. 그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여윈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조건이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연이랑 완전히 끝내. 아기 면회도 가지 마. 연락도 끊어. 돈도 끊고. 알았어. 통장 전부 내놔.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해. 그것도 알았어. 휴대폰 비밀번호 바꾸지 마. 내가 언제든 확인할 거야. 응.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낼 거야. 각오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수연과 연락을 끊었고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모두 제게 넘겼고 매달 급여를 전부 공개했죠.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꿈, 그 아기가 제 아기를 대신하는 꿈.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안고 웃던 얼굴.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던 모습.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출 수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이 가족을 지키기로.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하죠. 민준이는 아빠가 돌아온 게 좋은지 매일 웃습니다. 가끔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해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선택한 거지. 너랑 함께 사는 걸. 그게 용서 아니야? 아니. 용서는 있는 거잖아. 난 절대 못 잊어. 평생 기억할 거야.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그 아기가 자라고 있겠죠.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성을 가진 채로.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다만 확실한 건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라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치른 대가입니다.